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관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조금은 갑작스럽다고 여기시겠지만 느닷없이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에미리트는 그동안 물밑 접촉을 해왔었고 언제 이걸 공식화하는가가 관건이었죠.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이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은 공교롭게도 코로나19였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의약품이 필요하게 된 이스라엘에 은밀하게 에미리트로부터 비행기에 실어 들여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교의 대가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군의 정착존 확대를 멈추겠다고 합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가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번 결정에 가장 놀라고 실망한 것은 팔레스타인입니다. 국가 건설의 꿈도 멀어졌지만 아랍 국가들이 조금씩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서 이른바 팔레스타인을 배신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아직 물밑 작업이 한창이지만 바레인과 오만 역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의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수니파의 맏형님이라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계 정상화까지 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과 마찬가지로 시아파 벨트의 리더 국가인 이란 역시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수니파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보다도 시아파인 이란과 주변 국가들을 더 위협적으로 보고 더 싫어한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울 테니까요. 욤키프르 전쟁이 끝난 지 47년이 돼가는데요. 반세기 만에 세상은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오늘은 택배 없는 날입니다. 1992년 택배업이 시작된 이래 택배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폭우로 유난히 힘든 해로 남을 것 같은데요. 재충전의 시간이 짧게라도 생겨서 다행입니다. 물론 개선될 부분이 아직 많지만 택배업의 노동 환경이 바뀌는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국 택배연대 노조 대경지부장이자 현직 택배기사로 근무 중이신 김광석 씨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택배기사로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올해로 한 10년 차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서 근무하신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여기 경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택배업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생긴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택배 없는 날 어떻게 기분은 어떠시고 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좀 얼떨떨하긴 합니다. 네. 네, 올해가 좀 의미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택배업을 종사하면서 투표일에도 한 번도 쉬지 못했는데 올해는 투표일에도 공식적으로 쉬는 날로 지정이 됐었고 네. 28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휴가라는 그 날을 이제 지정받아서 네네.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참 의미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뭐 하셨어요 오늘? 오늘 아침에 네. 좀 얼떨떨한 마음으로 평일에 늦잠도 좀 자고 아이들과 밥도 네. 먹고 또 이제 계획했던 캠핑을 가기 위해서 장도 보고 준비해서 이제 캠핑을 와 있는 상태입니다. 캠핑 가 계시는군요. 네네. 근데 지금 쉬고 놀고 계시는데 제가 인터뷰를 정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갑자기 빨리 끝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쉬고 난 다음에 이제 물량이 쌓이니까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걱정 안 되세요? 저를 비롯해서 동료들이 조금씩은 다 걱정을 해요. 네. 조금씩은 다 걱정을 하는데 평소에 일요일 하루만 휴무를 하다 보니까 시 외곽지나 가족들과 함께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여행을 떠난다든지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네네. 대단히 만족감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뭐 그때 가서 생각하시죠. 지금은 즐기시고 그렇죠. 일단. 네. 네네. 근데 올해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택배 물량 무지하게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늘었나요? 개인 간의 편차는 조금씩 있기는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20-30% 정도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택배 물량이 늘어난다는 건 배송의 물량도 늘어나는 거지만 네. 그만큼 분류 작업 시간도 길어지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유독 이렇게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이렇게 배송을 하시는 동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배송만 생각을 했는데 분류 작업 시간까지 하니까 굉장히 그럼 뭐 퇴근도 늦고 굉장히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럼 요새 또 비 많이 와서 그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비가 이게 장마라고는 하지만 이게 장기간으로 비가 계속 오니까 네. 갖고 있는 운동화를 이렇게 빨아서 말리지를 못해서 아, 고충도 좀 있었고요. 네. 비가 계속 오면 배송하는 시간이 또 기본적으로 또 한 20-30% 늘어나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택배 분류 작업하는 현장이 지붕만 있다 보니까 비만 오면 괜찮은데 바람이 만약에 불게 되면 네네. 바람이 들이차니까 분류 작업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고객한테 배송해야 되는 물건들이 적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노동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네. 같이 동반해서 오는 거죠. 아, 뭐 출발하기도 전부터 벌써 진이 빠지실 것 같아요. 말씀만 들어도.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러면 또 뭐 이런 거 좀 젖었다고 또 막 불평하고 컴플레인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네, 이게 택배로 상품을 받아서 네. 그 상품을 직접 다시 재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또 어쨌든 이게 요즘에 택배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 되면서 택배 받을 때 이렇게 선물 받는 느낌으로 받으시는 고객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박스가 적거나 훼손이 되어 있으면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이 상해 하시는 고객들도 계시죠. 아, 그렇군요. 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좀 서운하시겠어요, 솔직히. 그죠? 네네. 네. 자, 근데 이제 요번에 비가 워낙 많이 와갖고 이제 원래는 이제 일요일에 또 쉬어야 되는데 못 쉬시는 분들, 일요일은 원래 유일하게 좀 쉴 수 있는 날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 못 쉬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우리 지부장님께서도 그런 적 있으세요? 뭐 저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네. 동료들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서 네.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토요일도 뭐 9시, 10시까지 하다가 도저히 다 이렇게 체력도 이렇게 방전이 되고 힘이 들고 하니까 다 처리를 못해서 일요일 날 나와서 오전에 빨리 좀 끝내고 오후에 잠깐 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유, 네. 혹시 그런 뭐 힘든 작업 환경에서 그래도 하루 이렇게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 생겨서 참 좋다고들 하시는데 지금 저희 청취자 문자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 참 86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쉬는 게 이렇게 큰 뉴스가 된다니 갑자기 목이 메어집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네요. 정말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뉴스가 된다는 게 네, 그것도 참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마중물님께서는 택배 없는 날 1년에 4번 의무적으로 하자. 또 이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좀 힘도 나시죠? 네, 감사한 말씀들 좀 고맙고요. 네. 그런 마음들이 좀 잘 모아져서 열악한 택배 배송기사들의 현장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지난 6월까지 이 산재 승인을 받은 택배기사 사망자 9명 중에 7명이 과로사였다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과로사 대책위원회까지 출범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뭐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택배기사들은 네. 현장에 이게 배송을 나가서 하는 일도 고강도 노동이긴 한데, 네네. 직접적으로 배송하는 업무 이외에 이 분류 작업 시간이 택배 산업이 성장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다들 인식을 하거든요. 배송하기 전에 벌써 분류 작업 시간을 아침에 7시부터 오후 1시, 2시까지 하면, 네네. 배송하기 전에 벌써 지쳐서 그렇죠. 배송을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이 바뀌지 않고서는 택배기사들의 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산재 사망사고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없을 거다라는 공감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분류 작업 부분,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아까 저도 얘기를 들으니까 나가시기 전부터 뭐 땀에 젖고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주말까지 오늘부터 좀 이렇게 쉬시고 캠핑도 하시고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 분류 작업 부분 말고 또 어떤 부분이 더 바뀌었으면 하시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택배라는 산업이 점점 많이 성장을 해서 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산업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각 회사들마다 현장에서 대고객 서비스를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송하는 택배 기사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없는 현장에서 대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저희는 계속 가지게 되거든요. 네. 이를테면 현장에서 여름에 땀 흘리고 더운데 식수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또 선풍기도 한 대 제대로 놓아져 있지 않고 한겨울에는 찬바람을 그대로 맞아가면서 손발 호호 불어가면서 분류 작업을 해야 되는 이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즐겁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니까 또 작업하는 분들이 뭐 좀 좋게 그런 환경들을 바꿔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고객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좋게 향상시켜달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우리가 편해지는 만큼 또 고생해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시는데 이렇게 불쑥 저희가 인터뷰 요청드려서 죄송하고요. 캠핑 마음껏 즐기시고요. 실컷 쉬시다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직 택배기사이자 택배연대노조 대경지부장인 김광석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상 속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시간입니다.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은 관짝 소년단 논란이라고 하지요. 아, 네. 블랙페이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네네네. 흑인처럼 얼굴을 까맣게 칠한 네. 것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요. 맞아요. 이 문제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 특정 고등학교가 항상 이 졸업 사진이 화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워낙 기발한 아이들이 많고 저도 이렇게 기다리는 즐거움으로 또 보면 너무 즐거워하면서 봤었는데 요번에 이게 좀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예.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네.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되나? 그냥 악의 없이 누굴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을 그냥 까맣게 칠한 건데 이걸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받아들이나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특정 고등학교의 그 학생 그분들도 무슨 악의가 있었을 리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냥 재밌는 마음에 그냥 한 건데. 저도 그거 알거든요. 저희 애가 너튜브에서 많이 봤거든요. 춤추는 그 장면. 그래서 알고 있어서 그거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악의가 있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논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들 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네. 그분들 어떤 분도 무슨 흑인들을 비하하겠다라든가 깔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왜 이 주제를 그럼 들고 오셨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죠. 네. 사실 지금 제가 맡은 이 코너에서 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내일의 세상이죠. 그야말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 네. 여러 가지 이렇게 큰 어떤 구조적인 변화 얘기인데 이게 떨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기후 변화든 뭐든 우리가 대처를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봐야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오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반목을 하거나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이 있으면은 네네. 이게 어떻게 미래하고 무관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블랙페이스라고 하는 게 네네.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이게 이렇게 민감한 문제인지를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코스프레로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어떤 문화적인 코드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금기시하는.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고요.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법률 문제가 있고 정치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네. 이 블랙페이스. 사실은 저는 미국 정치 전공이라 나름 알기는 알아요. 예. 네.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느끼기는 했어요. 자,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얘기를 잠깐 그 좀 딴 데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때는 바야흐로 1923년. 네. 그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큰 지진이었어요. 그 동경에 일본 동경이 거의 뭐 이렇게 쑥밭이 될 정도로 큰 지진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어떤 그 심리적인 패닉 상태가 오니까 여기서 학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조선인들이 그때 많이 학살당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이게 그 요때 그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학살당한 사람의 숫자가 한 6천 명 뭐 이렇게 보통 알고 있었는데 201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다른 자료들이 발굴이 되면서 이게 한 3만 명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학살 사건이 벌어졌다. 조선인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역사 기록을 보면은 정말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조선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생긴 게 그렇게 구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을 죽이려고 색출하려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뭘 시켰느냐. 일본 말을 발음을 해봐라 이런 걸 시켰어요. 그래서 15엔 50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쯔즈모토라는 말이 있어요. 쯔즈모토. 이게 이제 교과서를 우리가 독본 이렇게 한자로 쓰잖아요. 독본을 이제 한자를 일본 말로 그러면 이제 쯔즈모토 이렇게 되는데 츠하고 즈 이 발음 있죠. 네네. 이 발음이 한 15세기까지는 그 이게 스의 연음이냐 트의 연음이냐가 구별이 됐었는데 현대 일본에서는 사실 구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옛날 한글에 보면 아래아가 있고 그냥 아가 있잖아요. 오늘날 이거 그 구별해서 발음하는 사람 꽤 많지 않잖아요. 없죠. 전 전혀 못합니다. 제주도 분들은 좀 하시던데. 맞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못하는 발음을 갖다가 조선인들한테 시켜가지고 츠스모토 제대로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조선인이다. 조선인이다 해서 그대로 그 죽창으로 찔러서 죽였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얘기가 정말.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조선에 그 일본에 살고 있던 그 조선 이민들한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됐고 그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 일을 알고 있어요. 아주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자, 때는 이제 1923년에서 갑자기 이제 1990년대로 뛰어옵니다. 제 친구 얘기인데요. 제 친구가 역사를 전공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한국 현대사 공부하는데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일본어를 배우려고 일본 유학원에 갔는데 일본 그 유학원 그 어학원 그 선생님이 자꾸 츠즈모토라는 발음을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 즈 발음, 그 연음, 트의 연음 그 발음을 갖다가 시키는 건데 당연히 좀 이상하죠. 그랬더니 깔깔깔깔 웃었대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죠. 이거 뭐냐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아유, 뭐 선생님이 뭐 어쩌라 그러셨나 보지 하고서 넘어갔대요. 근데 두 번째 시간에 또 그걸 똑같은 걸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폭발할 지경이 됐는데 참았답니다. 유학하러 왔으니까. 근데 한 2주가 지난 다음에 세 번째 됐는데 또 츠즈모토 발음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의도적인데요. 문제는 이 친구가 키가 한 184쯤 되고 체중이 한 110kg쯤 돼요. 그냥 일어서기만 해도 위협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교실은 거의 아수라장이 됐고 그 어간에서 그 친구는 쫓겨났고 그다음에 그 유학 비자도 취소가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친구는 뭐 공부 때려치고 지금 뭐 사업해서 잘 살고 있는데 지금도 그때 얘기 나오면은 더 난동을 부리지 못한 게 아니다.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럽니다. 자, 아직 제가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츠즈모토인지 이게 결국에는 흑인들에게는 블랙페이스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페이스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여러 매체에서 그 좋은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원래 이 흑인 이 기독교 문명에서 이 노예제라고 하는 게 잘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흑인 노예들을 갖다가 정당하기 위해서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담론이 18세기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초에 미국하고 영국에서 이 민스트럴이라고 하는 네. 쇼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백인들이 흑인들을 우스꽝스럽게 얼굴 분장을 해서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쇼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1960년대까지도 미국 텔레비전에 나와요. 네. 그리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혹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셨어요? 저 그 영화 싫어해요. 싫어해요? 거기 보면 우리 그 스칼렛 오하라의 그 유모 네. 할머니 그 마미. 네. 흑인 여성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분장이 전형적인 이 블랙페이스입니다. 네. 시커멓게 칠하고 입술을 아주 두껍게 맞아요. 만든. 그래서 이거는 그 문화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화적으로 흑인들을 비하하는 전형적인 코드로 돼가지고 이거는 거의 금기 사항이 됐습니다. 우리가 N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 있죠. 제가 네네. 방송이라서 발음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절대로 발음하지 않는 것처럼 국제적으로 이 블랙페이스라고 하는 건 용납이 안 되고 그 캐나다의 트리도 수상, 네, 트리도 총리가 했었죠. 트리도 수상도 총리도 그걸 젊었을 때 한 번 했던 게 문제가 돼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니죠. 네. 사실 근데 이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그러니까 흑인에 대한 차별의 수준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뭐 당하고, 그러니까 린치라는 것도 있었고, 사실은 이제 살해도 당하고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 기반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게 흘러왔었던 어떤 차별을 넘어서는 바로 테러죠,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 네. 만약에 그러니까는 그 뭐 아시아 사람들은 이게 눈 찢어서 네네. 하는 그런 약 올리는 거 있는데 그건 그냥 아유 기분 나쁘다 뭐 이러고 넘어가면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폭력과 굉장한 그 불평등이 100년 정도 지속되어 온 게 만약에 이 블랙페이스랑 연결이 네. 됐다면 이건 문화 문제가 아니겠죠. 여기서 이제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남북 전쟁에서 남부가 패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흑인 노예제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남부에 있었던 그 노예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186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를 갖다가 이제 그 리컨스트럭션 피리어드라고 그러는데 군정 예, 있었던 그 거죠. 남부에서 네. 여러 가지 법 체제를 바꾸는데 이 동안에 이제 흑인들이 이제 노예에서 풀려 나가지고 여러 군데서 굉장히 그 장사를 또 잘하고 좋은 아주 그 사업체도 만들고 도시도 이렇게 흥성하게 만들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곳곳에 그 블랙 월스트리트라고 그래가지고 흑인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성업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었는데요. 네. 요 지금 말씀드린 그 20년 기간 동안에 남부 사람들이 그걸 싹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내놔라 그래서 다 박살을 내버리고 다 파괴해버리고 다 뺏어버리는데 그러고 나서 주별로 이걸 정당화하는 법들을 만들어요. 각종 법들을 만드는데 이 법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짐 크로우법이라고 그래요. 네. 짐 크로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아까 그 민스트럴 쇼가 네네. 있었잖아요. 1828년에 아주 유명한 그 이 민스트럴 그 배우가 있었는데 물론 백인입니다. 이 사람이 흑인 얼굴을 하고서 만든 그 자기 캐릭터가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이게 짐 크로우라고 하는 말이 그 우스꽝스러운 게으르고 못생기고 더러운 흑인들을 하는 그 대명사가 돼버리는데 이때 그 18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백인들이 흑인들을 착취하고 말도 안 되게 그 이렇게 박살을 내버리는 그 모든 법들이 짐 크로우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대법원으로 올라가겠죠. 이 법들이 맞는 거냐. 여기서 1896년에 그 미국 대법원이 아주 심각한 그 판결을 내리는데 separate but equal이라고 하는 네네. 말. 그러니까 흑인하고 백인하고 동등하다. 헌법적으로는 동등한데 separate하라. 갈라져라. 그러니까 남부에서 만든 그 말도 안 되는 짐 크로우 법들 있잖아요. 그걸 다 합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흑인과 백인은 같이 할 수도 없고 공공장소에 따로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처럼 그런 법들이 separate. 그러니까는 이렇게 분리해 놓고서는 서로 묶이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그렇지만 이꼴하다. 그냥 분리만 돼 있을 뿐이 이꼴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뭐 또 그 그럴 법하기도 하잖아요. 뭐 알아서들 그 따로 떨어져서 잘 살아라. 네. 그런데 산업사회에서는 공공장소라는 게 있어요. 지하철이 있고요. 공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버스가 있고. 네. 이 5만 가지 공공장소에서는 그러면 여기서는 separate but equal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일방적으로 흑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그 슬픈 이야기들이 말도 못하게 많고 그렇죠.
이게 그 미국의 그 경찰들이 도로에서 흑인들을 그 린치를 가하고 엄청난 폭력을 가하는 그 전통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흑인들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살아야지 왜 여기 와서 험한 말로 껄렁거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로 하는 기본이 이 짐 크로우법, 그렇죠. 블랙페이스의 그 이름으로 불렸던 거예요. 네, 그 되게 유명한 게 사실은 이제 뭐 지금도 찾아보면 사진이 나오는데 당시에 그게 굉장히 컸어요. 특히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껄떡거린다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래서 추행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뒤집어 씌워갖고 살해를 해서 나무에 매달아 놓는 일들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그 마눌님께서 허락하신 제 애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네. 그 빌리 할러데이라는 그 흑인 여가수가 있어요. 네. 스트레인지 프루시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오늘 한번 꼭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 듣는 분들은. 그러니까 노래 가사가 그 나무마다 그 피가 나무 그 잎에던 피가 가득하고 눈이 튀어나와서 목이 졸려서 눈이 튀어나오고 혀가 일그러진 네네. 이상한 열매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 이게 미국 남부의 풍경이다라고 하는 아주 슬픈 노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린치당해서 매달려서 이제 죽어 있는 이제 흑인들을 그렇죠. 얘기한 것이 스트레인지 프루시인데 그 린치라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전에 한번 썼죠 그 말을 린치라는 그 말을. 그래갖고 이게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이제 역사를 사실을 모르면은 뭐 린치 우리가 보통 때린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렇죠. 의미가 있는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또 이게 1960년대 민권 운동을 하면서 또 이게 여러 가지로 흑인 인권이 향상이 됐다고들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뭐 politically correct 뭐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들도 하세요.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 그리고 너무 이렇게 정치적 올바름을 따진다는 것은 좀 피곤하지 않냐. 예를 들어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걸 뭐 굿 할러데이 이런 식으로 부른다든가. 네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저는 저 캐나다 있을 적에 그 정치적으로 올바른의 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무식하고 영어도 잘 안 듣고 이래가지고 뭐 두드려 맞았던 사람인데 여기서 그 논쟁에 대해서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기도 한데요. 정치적으로 올바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누가 정해놓은 규칙 뭐 이런 거라기보다도요. 사람하고 사람이 마음을 열고 화해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블랙페이스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100년 동안 그 흑인들을 올가미에 가둬놓았었던 그 총체적인 법들을 총칭하는 말이 그 블랙페이스라는 법, 그 짐크로우라는 법으로 불리고 있으니까. 그냥 얼굴을 까맣게 칠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요. 단순한 문화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한테 너무나 가슴에 멍이 들고 찌즈모토 같은 그 멍이 든 상태인데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뭐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국에 지금 뭐 베트남 분들도 와 계시고 여기 그 많은 분들 와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사실 우리 사는 맛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뭐가 뭐 원칙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상처 줄 말들 행동들을 안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 예의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자, 많이 변했나요? 그래도 어떻게 대통령 보시기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짐 크로우법은 1964년에 그 린든 존슨 대통령이 그 행정부 시절에 그 시빌 라이트 액트라고 하는 게 그 인권법이 통과되면서 일괄적으로 다 그 불법이 되긴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그 흑인들의 상황이 나아졌느냐? 물론 여러 논쟁이 있지만요. 랩이나 그 힙합 음악 저는 그 참고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만은 그 음악 장르 자체가 사회적으로 남아있는 흑인들에 대한 불평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저녁에 그 영화를 하나 보시고 싶으시면은 그 스파이크 리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그 정글 피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은 굉장히 성공한 그 흑인 중산층이에요. 아주 좋은 그 전문직에 있는 옷도 잘 입고 집도 잘 사는데 그 형은 마약에 쩔어들어가지고 그 끔찍하게 살고 있어요. 그 주인공이 웨슬리 스나이프스인데 주인공이 형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장면에서
그 스티비 원더 노래 중에 그 Living for the City라고 하는 네네. 노래가 있어요. 그게 길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한번 쭉 보시면은 지금 그 미국 사회에서 흑인 중산층, 중상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수이고 얼마나 많은 흑인들은 아직도 미국 사회의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가. 그거를 긴 설명 없이 그냥 한 3, 4분 동안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 사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지구촌이 된다 그러고 어떤 보편적인 우리가 인권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한다면 예. 예, 그런 문제도 이런 이제 관습이나 습관이나 문화라든지 또 예. 어떤 특히나 차별적이고 폭행적인 의미가 있는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하는 것이 우리가 좋지 않겠나라는 그러니까 의식으로. 교양이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서 사람들하고 마음을 합치는 문제겠죠. 저는 그래서 그 샘 오추리 씨라는 분한테 네네. 제가 저 개인적으로 하여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대법원 판례 말씀하셨는데 민권법이 나오기 10년 전 1954년도에 예, 굉장히 유명한 판례가 있죠. 아시겠지만 브라운 vs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이라고. 예, 예. 네, 그 이제 짐 크로우 같은 그 법을 뭐 깨달라는 그 판례인데 당시 9명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예. 네. 그 당시 이제 워런 대법관이 이런 말을 했죠. 거기서 separate educational facilities가 inherently unequal. 예.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그렇게 분리된 기관 같은 것은 예. 교육기관은 불평등한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100년에 가까운 시간에 불평등을 없애는 판결을 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발전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블랙페이스 하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3308님께서 오늘 주제 너무 좋다고요. 네, 대전 내려가시는 길인데 들으셨다고. 네,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여러 가지 훌륭한 이야기들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대전 조심해서 내려가시고요. 네, 홍기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픽에서도 좀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스라엘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연합 이 13일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에 트위터에 이제 네. 올리게 되면서 내가 중재했다. 이 점을 그럼요. 특히 강조해서 물론이죠.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연합 아부다비 왕세자 명의로 네. 이 이제 합의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래서 투자, 관광, 직항 노선, 보안, 통신 뭐 이렇게 기타 문제에 관한 양자 협정에 이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이게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조만간 대사관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의미가 있죠.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이제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첫 번째 걸프 지역 아랍국이 됐고요. 아랍 국가 전체로는 이집트, 요르단에 이어서 세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그동안 아랍권의 이슬람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들어서 이스라엘하고 좀 좋지 않은 관계들을 그렇죠. 유지를 해왔죠. 그런데 이번 합의는 양쪽 다 시아파 맹주인 이란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뭉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에미리트 연합 같은 이슬람 수니파 국가들은 최근 이란과 좀 맞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좀 접촉을 확대하는 모습들을 많이 이란과 보였습니다. 맞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협조를 한다. 그러니까요. 깜짝 놀랄 네, 일이죠. 상전벽해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합의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 추가 합병을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일단이라는 게 이 앞에 붙습니다. 일단. 완전히 뭐 그 영구적으로가 아니고요. 그래서 서한 정착촌을 합병한다라고 네네네. 했지만 일단은 유지를 해서 현 계속 상태로. 현 상태로 유지를 하지만 그 네타냐후 총리는 그날 밤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합병을 지연하는 데만 동의했을 뿐이다. 그래서 서한을 합병한다는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황을 봐가면서 미국의 묵인이라든가 뭐 이런 협조가 있으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걸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굉장히 뭐 반응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뭐 소개도 해드렸지만 팔레스타인이나 이란 또 시아파 벨트 이쪽 국가들에서는 이 배신자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죠. 좀 격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무장정파 하마스 대변인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대변인은
반역이다. 뭐 이렇게까지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합의가요. 이걸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란 정예군 혁명 수비대는 이 합의가 수치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슬람 내 수니파 시아파 국가 간의 대립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우디가 돌아서면 이건 진짜 큰일인데 사우디 수니파의 맹주잖아요. 그래서 사우디가 행동에 나서면 그 파장은 정말 클 수밖에 없는데 내부에서는 그렇게 가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요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움직이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는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중동이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우편 투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발목을 잡았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 앞두고 연방 우체국 USPS에 대해 그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돈줄을 잰다는 얘기죠. 우체국이 우편 투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데 돈을 주면 투표용지 수백만 장을 챙겨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돈을 안 주면 그런 일도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참 바쁩니다. 트럼프 대통령. 올해 미국 대선에서는 이제 우편 투표를 이용하려는 유권자가 이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연방 우체국에 이것을 돕기 위해서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1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자꾸 이 돈을 달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선거 자금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체국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자꾸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예전부터 해왔었거든요. 0.0004%인가 그래요. 부정선거. 그러니까요. 하는 그 비율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논란이 좀 아무래도 커졌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백악관 기자회견을 그 뒤에 가졌을 때는 우체국에 대한 예산 지원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더 많은 수의 다른 법안에 동의할 수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면서 살짝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왠지 이러니까 투표하니까 선거하기 싫은 사람처럼 비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안 좋은 모양새고. 민주당이 바로 그 점을 공략해서 비난을 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커지니까 또 요즘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나 던졌다가 아닌 말고식으로 살짝 한 발씩 물러서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이 또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요새 또 폭로하는 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 집사로도 불렸던 마이클 코언이요. 다음 달 9일에 이제 회고록을 발표합니다. 불충한 회고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실화. 이게 제목이에요. 2006년부터 2018년 초까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트럼프 대통령의 돈 문제와 여자 문제를 내가 처리했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얘기를 이제 살짝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사기꾼, 악당, 거짓말쟁이, 약탈자, 인종차별주의자 이렇게 묘사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트럼프의 진짜 모습을 처음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눈길을 끊는 게 지난 대선 당시에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을 뜻하는 게 러시아 스캔들인데 이게 사실이다. 이 코언은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채널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과 이제 연락을 하길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는데 자기가 그 둘을 연결하기 위해서 직접 뛰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살짝 맛보기만 지금 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책이 나오면 자세한 얘기가 좀 펼쳐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튼 권력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게 온갖 악행을 트럼프 대통령이 저질렀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이제 수감돼 있다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석방된 상태였는데 가택연금이었죠. 이 책을 낸다고 하니까 다시 수감을 했었는데 코언이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겼어요. 그래서 책을 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누군가 궁금하신 분들은 2019년 하노이 회담 당시에 이 마이클 코언 변호사의 청문회가 있었죠. 바로 그 전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밤새도록 보느라고 완전 얼굴이 그냥 정말 흑빛이 돼서 나왔었던 기억이 나실 텐데 그렇게 맺힌 게 많았대요. 굉장히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해서 그러니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떠날 때 잘 해야 되잖아요. 마무리가 중요한 거고. 아무튼 출판사는 신문이나 소셜미디어, TV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얘기들이 담겼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지금 유도하는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자,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몇 분이나 믿으실지 최근 들어서 날씨 망명족이란 말도 있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망명족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뭐 날씨 망명족이란 신조어 생길 정도인데, 네. 뭐 최근에 뭐 기상청에서 발표한 여름철 지난 5월 말에 원래 기상청이 2020 여름철 전망이라는 걸 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7월 하순에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거다. 그래서 장마가 끝난 뒤에도 8월에 대기 불안정으로 뭐 국지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거다라는 전망을 했었는데 네. 알고 봤 이제 그런데 실제로 지냈더니 이제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해서 16일 동안 장마가 이제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고 또 뭐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계속 날씨 예측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보청, 통보청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항상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 있잖아요. 기상청 체육대회 때 비 온다. 비 온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씨 망명조까지 네.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기상청 그 가서 본다고 네, 얘기도 맞습니다. 에큐웨더라는 곳도 많이 간다 얘기하는데 네, 거기 네, 잘 네. 맞나 봐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우리나라 날씨인데도 어쨌든 오히려 국내 기상청보다 잘 맞춘다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검색이 많이 되고 있고 특히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 서핑족들 사이에서도 원래 이름이 알려진 게 또 체코의 기상의 윈디라고 또 있었대요. 근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국내 날씨 카테고리 1위에서 3위까지가 지금 전부 해외 앱이고요. 뭐 검색어에도 갑자기 1위로 오른다든지 뭐 이런 이른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 뭐 망명족, 날씨 망명족들까지 뭐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 안 맞냐? 뭐 고생들 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왜 그런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날씨가 어떻게 이제 일기예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관측하고 감시를 합니다. 근데 관측하고 감시한다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비행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들에서 데이터를 모으겠죠. 그럼 그걸 이제 분석하는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치면 데이터가 있고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해석을 하거나 이런 움직임하는 모델이 있고 네. 그 모델을 통해 가지고 예보가 생산이 되는데 그 모델 분석에 이제 두 가지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우리가 맨날 듣는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 네, 그러니까 뭐 슈퍼컴퓨터를 여러 가지를 샀다. 막 이래서 기술이 좋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최근의 이슈는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예측하는 모델이죠. 모델. 네, 근데 그 모델이 우리나라가 원래 과거에는 영국의 모델을 써왔어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 실제로 이 모델이라는 것 자체를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네, 이 모델이 오히려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어쨌든 기본적인 계산이나 어떤 공식이나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실패한 국가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모델이 이제 EU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영국 모델이었거든요. 네. 근데 국내에서도 그래서 원래는 영국의 수치 모델을 써왔는데 이제 지난 4월부터 우리가 스스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형 수치 예보 도입이 지금 같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함께 활용을 하고 있어요. 함께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예보 모델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6위권 정도인 것 네네. 같고요. 두 개를 믹스해서 써오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모델 간의 불일치를 이제 보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보 전반에 활용되고는 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기상학계에 따르면 날씨 예보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이 네. 슈퍼컴퓨터나 수치 예보 모델이 40%, 관측 자료가 30%, 예보관의 능력이 한 30%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중요하다는 건데 하드웨어 자체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늘리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인프라 시설은 잘 돼 있고 결국에는 그것을 돌리게 되는 알고리즘 자체가 아직은 어떤 뭐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것도 예전에 더 잘 맞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살짝 헷갈리기는 합니다만은.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맞는다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이유냐면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데이터를 모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데이터를 모을 때 기존에는 민간 항공기나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항공 데이터들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 항공기 못 뜨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공기가 계속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 더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어쨌든 과거에 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뭐 최근 1년 정도나 몇 네. 개월 정도면 괜찮은데
이제 항공기가 계속 못 뜨게 되면 네. 새로운 데이터들이 상당히 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는 데이터들이 맞겠지만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뭐 예를 들면은 기상 관측 보고 이제 유럽 중기 예보센터에 좀 따르면 지난 3월과 비교해서 3월 하순에 데이터가 42% 정도가 감소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정확도가 15% 정도 낮아졌고 10일 이내 중기 예보에도 오차 범위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데이터 이슈도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하도 안 맞으니까 네. 노르웨이 기상청 찾아가고 에큐웨더 사이트 찾아가고 이러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네. 얼마나 다른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기상청이 오늘과 내일 서울 경기도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예보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 해외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데이터만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웹사이트에서 저도 방금 검색하고 캡처해서 왔는데 노르웨이 기상청 앱인 YR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앱을 안 깔고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밤에 0.6mm 정도 예측했고 내일 하루 다 합쳐도 서울로 검색했을 때 30mm 정도 올 것이다. 너무 차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뭐 어떻게 보면 10배 이상, 그러네요? 10배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다 또 미국 기상의 아큐에더도 비슷해요. 한 30mm, 32mm 정도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만 많이 온다고 0이 하나 더 붙은 건데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예보를 믿어야 될지 참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이 돼보면 알겠죠. 내일 돼보면 또 알겠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지금 너무 격차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뭐가 맞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망명족이 생길 수밖에 그렇군요. 없는 뭐 이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날씨가 생업하고 관련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만 해도 제가 원래 지난 학기에 이제 뭐 학위를 끝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을 못해서 오늘 졸업식 사진만 찍고 왔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고 오는데도 그 사진 기사분이 인천에서 사진관을 하시는데 10시에 출발하려는데 앱을 켰는데 포털 앱에서는 6시부터 비가 온다고 그랬고 또 어떤 그 스마트폰 앱에서는 12시부터 비가 온다고 그랬고 실시간 기상 예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요새.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예 안 오시려다가 그래도 그냥 출발한 김에 와야지 했는데 비가 안 와서 너무 행복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만큼 참 데이터 자체가 모든 앱에서 너무 격차가 나는 것도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뭐 어떻게 좀 좋아질 방법이 없는 건가요? 궁금한데. 결국에는 데이터 그리고 특히나 알고리즘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말하면 좀 뭐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나 미국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가 없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데이터하고 시간이 있고 그거에 대한 오차 범위를 계속 줄여나가는 학습 행동이 필요하거든요. 뭐 예를 그럼 지금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EU 거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순간이 될지라도 우리와 EU의 격차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기술 격차. 네, 기술 격차나 알고리즘. 왜냐하면 알고리즘 자체는 데이터에 대해서 오차를 계속 줄여가면서 알고리즘 튜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나 기술 데이터들이 물리적인 시간으로서 좀 쌓이고 근데 그 안에서 좀 연구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적이나 어떤 지식적인 면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오차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는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도 민간 그리고 어떤 그 날씨를 비즈니스화하는 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하셨던 아큐에더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이미 민간 사업자들이죠.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보통 이 지금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때 날씨 관련 빅데이터 산업이 거의 3조 5천억 전 세계적으로 그 정도로 예측할 정도로 정말로 필요한 데들은 맞춤으로 데이터들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결국 공공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 모두를 위한 데이터에는 분명히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개발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날씨도 꾸물꾸물한 주말 금요일에 이 날씨 왜 이렇게 안 맞는 것일까 하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IT 속으로 지금까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장마 그리고 폭우로 인한 수해에 끝나지 않는 코로나19까지 모두에게 힘든 한 주였습니다. 가끔은 무릎 꿇고 싶을 때도 있는데 또 다시 한번 희망을 얘기해보고 싶어서 골라온 곡입니다.
마티스 야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매튜 폴 밀러라는 미국 청년이 부르는 곡입니다. One Day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희망찬 주말 되세요.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